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4회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나오면 재무상태표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무상태표 하면 우리 그냥 일정 시점이 되겠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줘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거의 제일 큰 특징은 재무제표는 누구를 위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자, 그래서 1번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번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을 평가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업원의 실적을 측정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사정보 같은 경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관리회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리회계. 그래서 관리회계는 인사, 생산, 물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자산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문제 2번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은 무조건 선, 이, 총, 후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선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부동의 방향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가가 상승 중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문제처럼 물가가 하락 중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은 처음에 사온 거, 두 번째 사온 거, 세 번째 사온 거 누구부터 나간다? 뒤에 거서부터 빠져나가게 된다. 결국 기말이 큰 게 남도록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결과물은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다시 커지게 되고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게 된다. 이런 게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물가가 지금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하락한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주어질 거니까. 자,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방식은 선입선출법이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옛날 게 남아있다.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 중이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서부터 빠져나가니까 가장 오래된 게 남을 수밖에 없더라.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물가가 상승하면 기말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익은 다시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이익이 과소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도 과소계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배당금은 무조건 암기하셔야지 돼요. 배당금은 우리가 배당금의 소득의 귀속 시기는 무조건 결의일입니다. 결의일을 우리가 수익의 인식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품권을 팔았을 때 매출이 생긴 게 아니에요. 상품권은 언제가 매출이에요?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상품권이 회수됐다는 얘기는 내 물건과 바꿔갔다. 그러니까 상품권 문제가 나오면 우리 회사가 오히려 이마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마트 입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매출이 생긴 게 아니라 고객이 이 상품권을 들고 와서 물건과 바꿔갈 때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은 무조건 회수 시점에 우리가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나와 있는데 그냥 일단 할부 판매는 우린 지금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단기, 장기 상관없이 무조건 재화를 인도했을 때 우리는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러면 4번이 일단 정답이 될 거고, 공사 진행률에 의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역이라고 얘기해요. 용역의 공급. 무조건 용역의 공급은 진행률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1번 보기는 이익준비금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익준비금. 그런데 우리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우리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법의 규정이에요. 상법에 배당이라는 걸 하면 최소한 10% 정도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으로 이렇게 모아도 대신에 그 모아둔 돈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했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모으지는 않아도 돼. 그러니까 최소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무조건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 계정과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2번 보기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배당은 우리가 잉여금의 일부를 떼서 원래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줘야지 되는데 현금 배당은 돈으로 나눠주는 거고 주식 배당은 우리 회사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줬다가 그 현금을 다시 뺏고 우리 회사 주식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결론은 간단해요. 잉여금은 무조건 감소하게 됩니다. 이익의 일부를 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반드시 증가를 하게 돼요. 주식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대신에 전체 자본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주식 배당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상증자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상증자. 그래서 무상으로 증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증가하게 되고 전체 자본은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자본은 주주의 납입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더해주는데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네, 이익의 일부를 떼서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저는 문제 5번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 단기 차익금 매도하는 증권 비교해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이 순서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는 23년 뭐 일자까지 필요 없으니까 23년 7월에 10주를 2만원씩 샀어요.
10주를 2만 원씩. 그리고 23년 12월에 우리는 이 10주를 주당 19,000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평가 손실이다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렇죠? 평가 손실이 네, 어쨌든 1,000원씩 떨어졌으니까 10,000원의 평가 손실이 생겼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전부 우리가 24년 5월에 처분을 하게 됐어요. 10주를 얼마씩에 21,000원씩의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처분을 하게 되면 그냥 답을 먼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평가 손실을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평가한 금액하고 처분한 금액 2,000원의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 2만 원의 처분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2만 원에.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는 중간에 평가 손실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초의 취득가와 마지막 처분가 이렇게 둘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0원에 10주니까 10,000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는 간단해요. 단기 매매 증권은 마지막 평가된 금액과 처분한 금액, 매도 가능 증권은 최초의 취득가와 마지막 처분가, 그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23년 기말 장부가액은 20만 원입니다. 기말의 장부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1번 정답.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이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장부 금액입니다. 무조건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평가된 금액을 장부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 이익이 10,000원이 발생을 할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 이익이 2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단기 순이익이 적어졌죠. 이익이 적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단기 순이익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 6번은 개별원가와 종합원가로 나누어집니다. 개별원가와 종합원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의 구분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의 구분을 이렇게.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주시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원가라는 표현이 직접 원가를 또 다른 표현으로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고 가공원가에 동시로 속하는 것은 여기는 직접 노무비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인데 시험 범위에 순실현 가치법에 의한 이 결합원가 배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정답 처리는 됐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정답 처리는 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계산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결합원가 세 가지를 만드는데 총 40만 원이 들었다. 순실현 가치법에 의해서 배분이라는 거를 할 건데 배분할 경우 B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7번은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있는데 A는 우리가 생산량이 200kg 곱하기 판매 단가가 3,0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60만 원의 판매 단가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 재비용이 추가 가공 원가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60만 원이 처분 가격이 될 거예요. 이제 판매가가. 자, B는 250kg을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치는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추가 가공 원가가 12만 5천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2만 5천 원을 빼고 나면 37만 5천 원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나오게 되고요. 자, C 제품은 우리가 500kg을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1,200원. 그래서 60만 원만큼의 판매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7만 5천 원만큼의 추가 재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빼고 나면 52만 5천 원에 우리는 순실현 가치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순실현 가치가 3개가 나왔으니까 우리 각 합제로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그쵸? 그럼 B에 해당하는 우리가 원가를 계산을 하라 그랬으니까 나 B는 37만 5천 원 곱하기 우리들의 합 나눠줄 값의 합 그러면 150만 원이 나오나요? 150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그쵸? 15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할 결합 원가는 40만 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40만 원.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될까요? 자, 우리 계산기에 37만 5천 원 곱하기 40만 원 나누기 1,500 그러면 10만 원만큼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나오겠죠. 10만 원만큼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나올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 B 제품의 제조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B 제품의 일단 결합원가 배부액은 10만 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가 가공 원가가 12만 5천 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더 더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22만 5천 원의 총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이라는 과정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우리가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판매가에서 직접 재비용을 차감한 금액. 그러니까 원가회계에서 얘를 쓰니까 제조 원가에 우리가 판매가에서 직접 제조 비용, 그러니까 추가 가공 원가를 빼주시는 게 순실현 가치다. 그럼 이 순실현 가치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배분이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 일단 공통원가 40만 원을 배분을 먼저 해주고 그러면 B가 가지고 가야 할 결합원가 배부액은 10만 원. 그런데 추가 가공 원가가 12만 5천 원이 생겼기 때문에 총 원가는 22만 5천 원의 총 원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패스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의 배분은 무조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죠. 그렇죠? 매출원가 가감법, 그 다음에 영업외 손익법, 그 다음에 안분법, 비례배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가감법, 조정법, 그 다음에 비례배분법, 안분법, 그 다음 영업외 손익법.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해야 한다. 네.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고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 그러면 종합원가죠.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공손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공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손은 2가지의 형태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상 공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정상 공손은 사람이 주의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공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손익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을 정상공손. 네,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면 해도 막을 수 없는 거. 네, 그걸 우리가 정상공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정상공손은 예측이 가능하면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기계는 100개 만들 때마다 한 개씩 분량이 나온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정상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언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해야 발생을 하는 거니까. 비정상 공손은 통제가 가능한 공손 맞아요. 통제가 가능한 공손이며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 간접세, 그 다음에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고,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하셔야지 될 부분이기는 하고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그랬는데, 우리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우리가 12번 문제는 우리가 부가세 실무에서, 부가세 부속서류에서, 부속서류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는 어느 부분을 설명드렸었냐면,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재계산. 그래서 이 재계산에 우리가 감가상각자산만 재계산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의 증감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넘어갔을 때만 우리가 재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5% 이상일 때 우리가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5% 미만이면 재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 매입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미만이면 나누어 봐야 몇만원 안 되니까 재계산하지 말아라. 안분계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 매입 세액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5% 미만이면서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안분계산을 생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5% 얘랑 같은 말이, 얘는 지금 5%를 초과를 할 때만 뭐를 해라? 계산을 해라. 이 얘기고요. 지금 문제상에서 주어진 건 5% 플러스 마이너스 면세사업의 증감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재계산. 그런데 500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가세도 500만 원 미만이면 계산을 하지 않는다.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이 아니라 500만 원 미만입니다. 해당 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이 없으면 안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각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다. 맞죠? 예정 신고를 했으니까 확정 신고 때 예정 신고 거를 다시 신고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분은 예정분, 확정분은 확정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모든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네. 그런데 우리가 직전 과세 년도에 법인 중에 우리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전 연도의 과세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 고지 받습니다. 예정 고지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게 대한 최초의 예정 신고 기한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그러면 아직 사업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업의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거는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들은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예정 고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그랬는데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게 이미 배당은 법인이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건데 그 이익은 이미 법인세가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소득으로 다시 가지고 왔다라 그래서 거기에 다시 또 소득세를 매긴다라는 건 하나의 금액, 이자라고 하는 하나의 금액에 세금을 2번 징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납부했었던 법인세를 원상 복구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그로스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깔끔한 상태에서 다시 계산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로스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일단 이자 배당 소득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죠. 2천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종합소득이 되겠고요. 2번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주택 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 100만 원. 그래서 부동산 임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이다라고 봐야지 될 거고요. 그 다음 인적 용역을 일시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800만 원입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기타 소득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를 60%를 빼면 68, 48, 480만 원을 빼게 되면 32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2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또 종합소득, 3번도 종합소득, 1번도 종합소득, 2번만 분리과세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그래서 수입으로 보는 거. 1번 부가세는 수입이 아니죠.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준 이익이 생기면 영업의 수익이 생겼고 수익금액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은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에 들어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수입금액 제외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들 중에 고정자산 매각이 있고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간주공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때는 수입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고정자산 매각은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험 문제가 이론 문제는 많이 어렵지도 많이 쉽지도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합격률을 보니까 합격률은 많이 높게 나와 있는데 실무 부분이 조금 많이 쉽게 나와 있었던 부분 같고요. 이론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보통 정도의 수준,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개 정도는 일단 패스해 주셔야지 될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하시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